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3년째.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코로나19 종식의 기대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계속되는 변이와 재확산이 반복되면서 올해부터는 각국의 방역 정책이 다변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6월 민간 전문가 중심의 회의체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출범으로 전환을 맞은 상황.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국민이 모두 건강한 일상을 찾기 위해 필요한 장기적 과제는 무엇일까?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정기석 자문위원장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국정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벌써 3년째 우리 일상과 정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코로나19 방역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 우리는 지금 현 상황에 대응하면서 팬데믹 이후 그리고 또 다시 닥칠 또 다른 감염병에까지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죠. 자, 현 정부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자문위원장 맡고 계신 정기석 위원장 모시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방향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6월 말에 이제 법이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7월 초부터 저희가 모여서 소위 자문을 하기 시작했고, 예. 자문위원회가 21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중에는 13명이 방역의료 전문가들, 8명이 사회경제 전문가들이고요. 대개는 현직으로 이제 대학에서 교수들을 하고 계시는 분하고, 예. 그다음에 각종 이제 연구원, 국책연구원 이런 쪽에서 박사로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 뭐 KDI라든지 뭐 노동연구원이라든지 산업정책연구원 이렇게 이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매주 회의를 하면서 이제 국가가 궁금한 거를 저희한테 물어보고 저희는 좀 더 능동적으로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언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한 2달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문위원회 위원장뿐 아니라 코로나 특별 대응단의 또 단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 특별 대응단이 바로 이 자문위원회 산하예요? 아니면 별도 조직이에요? 별도의 조직입니다. 아, 그래요? 예, 즉 자문위원회에서 얻는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제가 위원장이니까 늘 저희가 이제 분과회의를 하는데 저는 다 참석을 하거든요. 예.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중대본 회의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적으로 조언을 하고 그날 나오는 안건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자리에서 즉시에 제가 이제 제언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랑 그 밑에 있는 여러 그 지자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중대본에서. 그렇습니다. 중대본은 중앙재해대책본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도 일종의 재해니까. 예. 예. 그 회의를 일주일에 2번씩 하거든요.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매주 수금날 아침 8시 반에 모여서 1시간 정도 회의를 할 때 제가 이제 특별 대응 단장 자격으로 들어가서 늘 이제 조언을 하고 예.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대답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책임자는 총리죠? 총리이십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국가 정부의 방역 대책이 최종 결정되는 건 총리 주재 그 회의에서 결정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로서 특별 대응 단장으로 매번 참여하신다. 네. 그리고 혼자 자문하시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특별 대응 단장으로 거기에 의견을 낸다 이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2개월여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선 이게 오프라인이 안 되니까요. 21명이 줌으로 모여가지고 회의가 다 온라인이군요. 예. 그래서 모여가지고 쭉 이제 각자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제가 보기엔 20명이죠. 게다가 그렇죠. 이제 일부 질병청에서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이제 들어와 있고 예. 보건복지부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으니까 20몇 분을 화면으로 보면서 이제 그나마 치열하게 의견을 교환했던 그런 그 장면이 인상에 남고요. 예. 그 그다음에 치열하게 논쟁하신 대목은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까? 많이 엇갈린다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다 얘기를 하고 또 아니면 아니라고 그때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결론이 나는 경우에는 크게 많은 반대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가 위원장 자격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정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서 또 그것들을 이 언론에서 보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네, 그래도 이해가 잘 된다. 또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저런 정도이니 정부가 가는 방향도 맞는 것 같다라고 네.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런 데서 좀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 재유행 막 할 때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느냐 마느냐 혹시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이 깊거나 논쟁이 치열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렇진 않았었습니까? 예, 의외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저희가 수월하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합의를 봤고요. 특히 이제 그때 4주마다 계속 이제 그 판단을 했어야 됐던 그 확진자 격리 문제, 예. 격리를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논쟁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은 다 한결같이 격리 해제는 섣부르다 라고 합의를 봐주셔서 합의라기보다는 의견을 다 내주셔서 저도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자신 있게 저희가 이제 이 논쟁은 더 하지 말자라고 위원장 자격으로 발표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는 그 누구도 격리 해제를 빨리 하라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그렇죠. 치명률이 뚝 떨어졌으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었을 것이고 그러나 확진자는 격리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확진자를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셨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거리두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률적인 거리두기는 안 하지만 환자를 사회로부터 잠시 격리시키는 것이 최소한의 거리두기죠. 그렇죠. 자, 그 국가 이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2개월여 활동하시면서 사실상은 지난 3년여 정부의 방역 대책 전반을 좀 되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총평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그래도 성공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렇어요? 예, 잘했고요. 이게 이제 정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권은 바뀌지만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영원한 거거든요. 계속 가죠. 예,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침 그 2015년 메르스가 끝나고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때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맡아서 본부장 일을 시작을 했고요. 예. 그때에 다음 팬데믹이 이렇게 올 줄도 모르고 언젠가는 오겠지만 우리가 메르스 때 워낙 고생을 했으니 한번 제대로 준비를 해보자 그러고 제가 취임하기 직전에 그 전에도 이미 국회나 정부에서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2016년도 3월에 2월 달에 취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중앙역학조사관을 뽑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전엔 중앙역학조사관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 제도를 만들어서 30몇 명을 대거 뽑았죠. 예. 그래서 전문 의사들, 그다음에 간호사들, 보건 관련자들을 뽑아서 소위 3T의 첫 번째 T가 시작된 것입니다. 3T. 트레이스라는 거. 3T라고 이제 우리가 방역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죠 그게? K 방역이라는데 첫 번째 T는 트레이스입니다. 추적, 예. 트레이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T는 테스트입니다. 진단, 예, 진단. 세 번째 T는 트리트먼트. 치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스를 하는 역학조상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테스트가 제대로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질병관리본부의 진단검사과를 특별히 따로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어서 진단검사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이번에 사실은 이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진단검사를 가장 먼저 한 나라. 그렇죠. 초기에 우리가 적극 대응했죠. 그렇죠. 미국보다도 훨씬 더 빨리 했고요. 예. 굉장히 영리한 사람들이 몇 명이서
소위 판코로나 검사라는 걸 만들어서 중국이 바이러스 그 시퀀싱이라고 하는 그 염기 서열을 안 줬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없지만 무조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랬어요. 예, 그분한테는 훈장 줘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아마 그걸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이러스의 시퀀스를 알면서 거기에 딱 맞는 PCR 검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진단 검사가 그 전부터 그렇게 이제 준비가 돼 있었던 거고요. 세 번째 치료는 음압병실이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워낙 오미크론이 약해져서 그 음압병실의 의미가 많이 떨어졌지만 초기에는 음압병실 없어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부족했잖아요. 부족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막 전국에 100개를 만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러고는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됐는데 어쨌든 그랬지만 소위 3T라는 K 방역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존경받았던 그런 게 우리가 준비가 잘했기 때문에 아주 잘했고요. 예. 제일 잘한 건 국민들이에요. 물론, 예, 네, 마스크 뭐 그거 적극 협조해 써주고, 주셨고. 예, 그 뭐 9시에 문 닫고 뭐 3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정말 맞아요. 그게 오래가 안 돼도 안 하고 저도 제 손자 제대로 못 보고 예, 그렇게 이제 지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우리의 자랑이었고 그 뒤로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일부 의료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그 위드 코로나 겨울철에 위드 코로나를 가면서 좀 많은 사망자가 나왔었죠. 그때 한번 확 풀었다가 한번 다시 또 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랬었죠. 예. 그래서 이제 11월 1일 날, 10월 1일 날 이제 위드 코로나를 가다가 결국은 12월 중순에 이제 다시 거리두기를 조이면서 했죠. 했고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오면서는 많이 병이 약해지긴 했지만 이제 60몇만 명이 나오면서 그때도 역시 사망자 좀 많이 나왔습니다. 400명씩 나와서 그 부분 아쉬운데 또 역설적으로요. 그때 사실 한 1,800만 명이 걸리면서 집단 면역이 생겨서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이만큼 유지를 알겠습니다. 이번 6차 유행을 좀 이만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 앞부분의 실수를 딛고 그다음에 또 조금 발전하고 또 그 실수를 딛고 좀 발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 듣고 결과치가 다 우리의 실력을 반영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한 게 적극적인 치료의 결과가 결국은 세계에서 최저 치명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추적과 진단의 결과가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인구 대비 감염률이 지금 우리가 꽤 높잖아요. 네. 그게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진단을 계속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수 국가는 아예 진단을 안 하는 나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안 해주고요. 그러니까요. 일본 같은 나라에는 증상이 없으면 아예 돈을 받고 검사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을 하는 이런 식이었고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검사를 했죠. 그러니까요. 하루에 85만 개를 그대로 다 한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인구 대비해서 확진자 비중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게 꼭 우리가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잘해서 그 숫자가 나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 3년을 돌이켜 보면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고비마다 각자 다 역할을 잘 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 하지만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통해 계절 독감으로 가는 변곡점에 이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일상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정부 방역 의료 대응의 목표입니다. 방역 정책 역시 반복되는 재유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사회 경제적 상황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지난 9월 3일부터 세계적 방역 조치 추세를 반영해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폐지한 것. 하지만 입국 후 1일차에 받아야 하는 PCR 검사는 유지되고 있다. 백신 접종도 독감처럼 새로운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기간에 따른 백신 접종 형태로 명칭과 계획을 변경한다. 예를 들어 앞으로 접종하는 백신은 3차 또는 4차 접종이 아닌 2022에서 2023년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접종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 대응의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다는 원칙 아래
방역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가 중심 과학 방역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코로나19 정책. 현 시점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이고 또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자, 그리고 이제 뭐 재유행 정점 지나고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곧 한 10월 말 11월 때면 또 3차 유행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조심스럽게 예. 드렸고요. 그 근거는 뭐 너무나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1,800명이 잔뜩 앓았는데 보통 6개월 가거든요. 그러면 9월을 정점으로 면역이 거의 다 많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죠. 4차 접종을 조금 일찍 한 분들은 3, 4월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한 8월 지금쯤 되면 이제 면역이 다 떨어지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걸 따지면은 아마 11월 전후로 해서는 병이 다시 한번 올라올 거다. 그리고 11월은 항상 독감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계절적 요인도 있죠.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우리 점막이 겨울이 되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독감균 어떤 바이러스라도 호흡기 바이러스는 그때 다 좀 많이 생기죠. 겨울철에 병원 가면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4차 접종을 지금부터 더 훨씬 더 다 완벽하게 하는 거죠. 더 확대해서 네. 대상도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4차 접종률이 아주 50%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60세 이상에서. 그리고 그 현재 대상은 60대 이상은 진작부터 했습니다만 네. 50대 이상 또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까지만 현재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뭐 3, 40대까지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까?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필요 없습니까? 예, 4차 접종은 감염 자체를 못 막기 때문에 감염을 막기 위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중증화를 막는 예, 거죠. 돌아가신 걸 막기 위한 것이고요. 예. 병이 암만 유행을 하더라도 저 병 걸리면 나는 죽지 않아. 이런 마음이 국민 각자한테 있다면 그 병을 무서워하지 않겠죠. 또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입원도 안 하고 뭐 중증도 안 되고 뭐 그 사망할 일도 없는데 그 병을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목 아프면 좀 약 좀 먹고 지내면 되는데 그 사망률을 차지하는 그 사망을 차지하는 많은 숫자들이 고위험군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분들만 잘 관리하면 젊은 사람들은 어차피 걱정은 안 하겠지만 자꾸 숫자가 올라가면 걱정이 되니까 그 숫자를 낮출 수가 있는 것이 4차 접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처방률이죠.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하는 거. 이 치료제는 사람들이 그냥 치료제 뭐 뭐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치료제는 바이러스에 직접 작용하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있습니다. 먹는 약이요. 그래서 그 약을 잘 드시면 분명히 효과가 뭐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지금부터 훨씬 더 잘해 나간다면 알겠습니다. 11월 달쯤 됐을 때 아마 그렇게 큰 유행이 안 오거나 오더라도 치명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낮거나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백신 4차 접종 확대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제 처방. 요걸 통해서 재유행의 강도를 낮출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또 그 후 한 6개월여 지나면 또 재유행 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 그 어떤 전문가도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아마 걱정하시는 게 이제 또 다른 변이 걱정을 하실 건데요.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느냐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항상 이제 우울한 전망만 내는 전문가들은 이거 또 새로운 변이 나오면 이때까지 했던 게 모두 허사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나왔던 오리지널 바이러스에서 오미크론까지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에 의한 중증화와 치명률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이가 백신은 오미크론까지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발표가 났습니다만은 조금 젊은 층에서도 원하면 다 맞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변이가 나오더라도 치명적으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원래 또 바이러스가 변이한다는 거는 감염률은 높아질지 몰라도 치명률은 떨어지는 쪽으로 바이러스가
변이하지 않습니까? 예, 바이러스의 속성이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바이러스라면 나의 자손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요. 사람들한테 오래 들어가니까. 살아남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변이가 또 올 거다라고 우려하는 대목도 있지만 그래도 치명률은 떨어지겠지라는 안심도 한편 생기는 거 아닌가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다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코로나도 독감과 비슷해지는 그런 때가 오겠죠? 그렇게 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제가 평생 독감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폐렴을 다 봤는데 지금 이 상황은 딱 독감과 같은 상황입니다. 사회에 많이 돌고요. 그다음에 걸리면 젊은 사람들은 많이 걸리지만 크게 문제가 없고 예. 나이 든 사람들 그다음에 건강 약자들은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돌아가시고 예. 똑같은 세팅이고요. 그렇죠. 백신이 똑같이 있고 치료제가 유용한 치료제가 똑같이 있고 하는 그런 세팅입니다. 다만 지금 이 코로나는 치명률이 약간 더 높고 아직은 독감보다 좀 높고. 예, 더 높고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너무 조심을 했어. 저희 둘 다 들어오기 전에 이거 이제 이 마스크 쓰고 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예. 벗고 왔는데 그런 거를 다 하고 하는 상황이라서 좀 차이는 나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거고요. 저는 정말 내년 봄 정도를 목표로 이제는 그때까지 독감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좀 독한 독감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 백신하고 진단 부분에 한두 가지만 추가 질문이 있는 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왜 mRNA 백신 접종하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고 극히 일부긴 합니다만 사망하신 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도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mRNA 백신이 우리의 주종 백신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mRNA가 됐던 단백 백신이 됐던 바이러스 백신이 됐던 그 어떤 물질도 물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백신을 예. 내 몸에 직접 들어왔을 때에 부작용이 없다. 그거는 약효도 없는 겁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약효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처방하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네. 뿐.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약 좀 더 달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종류가 적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의 모든 약은 독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화제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mRNA 백신의 걱정 당연한 거고요. mRNA가 일으키는 부작용 다 나와 있습니다. 맞는데 지금 mRNA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그 전체적으로 맞은 횟수를 따지면 1억 번도 훨씬 넘죠. 그럼요. 3차, 4차 이렇게 예. 되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그냥 참을 만한 또 수용할 만한 정도의 부작용이지 그것 때문에 못 맞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의사들은 판단합니다. 극히 일부 심한 부작용이 있어도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작용이 오는 분들은 다른 분야에서 다른 약을 받는다든지 심지어는 링겔 주사를 맞다가도 부작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mRNA 백신 이거 핵산이라서 못 맞겠다. 유전 물질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산 백신 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라는 또 단백 백신이 나왔고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이제 뭐 다시 들어갔습니다만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이제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산 백신은 새로 나온 백신이고 mRNA가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겁이 나서 백신 접종을 전혀 안 했던 분들이라면은 국산 백신을 맞으시라. 이제라도 그렇게, 하시라. 예, 그렇게 권해드리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진단 검사 체계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이런 발언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환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늘 주장하듯이 이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어떤 제도, 거리두기를 포함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진단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집중 관리를 하면서 진단검사 체계를 바꾸는 게 좋겠다.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변화가 해왔고요.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제 자꾸 나빠지고 있고 조금 앞으로 더 나빠질 일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PCR 검사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 몇만 원 하잖아요. 예, 원가 57,000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부 가격이. 예. 그게 장비값하고 사람 빼고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80만 개를 하면요. 한 6만 원만 따져도 하루에 480억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돈을 계속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일부 걸릴 사람은 걸려서 저절로 되게 좋아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옛날에 델타하고 처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똑같은 그러니까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 뭐 지금 630조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그 돈을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 예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체계를 쭉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금 정도의 체계를 유지하는 게 그래도 가장 무난하겠다. 아직은? 여기서 더 이제 줄여서는 조금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죠. 그 뭐 하루에 480억 원 이걸 계속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대.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진단검사 자기가 혹시라도 의심스러워 받고 싶은 사람이 이제 당신들 돈 내고 받으시오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다 보면 증상이 있어도 돈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진단 안 받는 분들도 생기고 이런 게 우려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독감 말씀을 드리는데 독감도 자기 그냥 나 견딜만 하다 그러면 약국 가서 약 사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면 그냥 나아버리죠. 그럼요. 예,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지내셔도 어떻게 보면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도 이제 그렇게 된다. 예. 아. 다만 고위험군은 국가가 철저히 좀 보호를 하죠. 예. PCR 원하면 다 해주고, 예. 그다음에 치료비 다 대드리고 입원하면 돈 다 대드리고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그렇게까지 안 돌보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아프면 궁금하니까 가서 검사하시면 되고 그렇게 검사할 때는 지금도 무료입니다. 네. 검사하고 다 무료입니다. 아프고 증상이 있어서. 네네 다 무료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런 정도의 시스템을 생각하면 굳이 뭐 그걸 피해 가지고 안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일부 계층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진단 받으면 너 나오지 마. 무급 휴가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주일 격리 동안 네.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역시 그 재원을 놓고 그러면 그 검사를 조금 적게 하는 거기에 돈이 적게 들어간 대신 제가 480원 맥시멈입니다만은 그 돈 좀 전용해서 차라리 유급 휴가라든지 그다음에 상병 그 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리면 뭐 적당히 맞아가지고 오히려 이게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이 가장 고비라고 보고요. 이번 겨울에 큰 위기가 오든 아니면 무사히 잘 넘어가든지 간에 이번 겨울에 경험을 갖고 내년 봄부터는 정말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안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진짜 내년 봄쯤 독감처럼 우리 함께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빨리 오길 바라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좀 그렇게 잦아진다 손 치면 또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감염병이 또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럴 가능성 크다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앞으로 계속 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우리의 대응을 위해서 뭐를 점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보건의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 질병을 쭉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2021년도에 새로운 병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에 사스가 들어왔고요. 6년 뒤인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들어왔고 6년 뒤인 2015년도에 메르스가 들어왔습니다. 6년 간격으로 들어왔는데 21년에 들어와야 됐는데 1년 빨리 들어왔죠. 주기가 있었군요. 네, 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들어오면은 뭐가 들어올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니까. 근데 지금 국민 여러분들 모르시지만요. 제가 알고 있는 위험한 바이러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떠도는 바이러스. 이미 떠도는. 그러나 널리 안 퍼졌을 뿐. 네. 예. 모기가 옮기는 뇌염 같은 바이러스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정말 큰일입니다. 약이 없습니다. 백신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름철마다 그 뇌염 뭐 백신 주사도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일본 뇌염이고요. 뇌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뭐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는 이런 등등 이름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만일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퍼지면 큰일이다. 근데 그런 모기가 아직 한국에는 안 온 거군요. 아닙니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흔한 모기가 그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그래요? 다만 그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알고 나면 더 겁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미국 같은 나라는 처음에 방역을 못해서 굉장히 큰 실패를 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 들어서 마스크 필요 없다고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굉장히 혼이 났는데 그래도 1년 안에 약 만들어내는 거 보십시오. 백신 만들어내죠. 치료제 만들어내죠. 다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이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과 우수한 인력을 통해서 계속 이 인프라를 쌓아 나가야 됩니다. 예, 예. 플랫폼을 계속 만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응용이 되거든요. 바이러스끼리는. 지금 사실은 바이러스 치료제로 나온 것도 이 바이러스 치료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딴 바이러스 치료하고 만드는데 잘 안 돼 가지고 실패해서 창고에 넣어놨다가 이번에 써보고 한 게 하나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다른 치료제로 쓸래다가 또 잘 안 돼 가지고 있다가 또 나온 거고요. 오호. 또 하나는 암 치료하려고 있다가 이쪽에도 들은 것 같아서 써보니까 들어서 지금 신약이 이제 사비자블린이라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것. 예, 예.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거기서 진행이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만들어낸 게 거의 없죠. 백신도 치료제도 백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만. 백신 만들었는데요. 물론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원천 기술은 미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 예, 우리 원천 기술은 아닙니다. 물론 미국 화이자 회사도 독일 원천 기술을 갖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지만 그런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치료제 분야에서는 아직 우리가 못 만들고 있죠. 치료제 못 만들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향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대응 시스템. 예,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고 병실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네, 네. 구슬이 정말 많은데 꿰어서 보배를 못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난 겨울에 혼나고 나니까 이번에 60만 명 나오는데 병실 부족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죠. 그럼 병실 그동안 새로 지었습니까? 의사를 새로 만들었습니까? 대응 체계를 구축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노하우가 많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한 거에 대비해서 네. 잘 만들어야 되겠다. 대표적인 게 감염병 전문 병원이다. 전문병원은 이제 만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모릅니다. 아, 그래요? 그거요 만들기로 되어 있었죠. 제가 일할 때도 6년 전에도 만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삽도 안 뜨고 넘어왔죠. 지금도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설계도 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은 저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또 흐지부지 되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하. 다음 팬데믹은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예. 이 사회 정부 안에 그 누군가는 그걸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가고 있나를 봐줘야 됩니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 말씀인 거고 네. 두 가지가 장기적 대응 방안인데 바로 이 장기적 대응 방안 두 가지를 위해서 위원장 맡고 계신 그 국가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일단 그 통합 방역 정보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도록 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방역 정보 시스템.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3T 다 했습니다. 역학조사하고 테스트도 하고 치료도 하고 약도 쓰고 하는데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그걸 정보망에서도 떨어져 있어요?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역학조사를 해서 이렇게 처음에 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거를 우리 같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패드 같은 데 탁탁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계시죠? 어림도 없습니다. 아직도 그게 수작업이에요? 손으로 다 써가지고 그다음에 그 손으로 쓴 걸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엑셀에다 넣습니다. 그럼 엑셀이 처음에는 한 100개, 200개는 돌아가는데요. 1000개, 20,000개 되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자꾸 기상청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기상청 슈퍼컴퓨터 있잖아요. 예, 예. 방역도 슈퍼컴퓨터 하나 줘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죠. 네,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것도 학생들 그런데 선생님들이 병에 걸렸으면 우리가 솔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교사 그러면 쭉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한쪽은 뭐 교원, 어느 지자체에서는 뭐 선생님, 어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교사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교사가 몇 명이 걸렸는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그야말로 방역정보 통합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 그런 거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코로나 위기가 닥치고 막 계속 허겁지겁 대응하다 보니
정보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까지는 필요하지만 당장 뛰어들 수 없었군요. 아직은. 예, 그거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정신 이제부터라도. 차리고 예, 할 때가 됐다. 지금 이런 그 중장기적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를 향해서 자문위원장으로 끊임없이 권고뿐 아니라 주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부도 그럼 거기에 필요한 예산 같은 거 뭐 반영하고 그렇게 합니까?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연구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다행스럽게도 아주 소액이지만 반영이 됐습니다. 아, 이거 소액 갖고 됩니까? 특히 통합 방역 정보 시스템 같은 건 제가 듣기에 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요. 예, 이거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고 정부 측에서도 알고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그 로드맵에 일단 이제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2024년까지 어느 정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만은 그냥 그건 어디까지나 청사진이고요. 실제로 그때까지 되면은 정말 잘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시스템이 다 돌아가려면 절대적으로 행안부라든지 법무부까지 들어와가지고 이게 다 돌아가야 되거든요. 해야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내년 예산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일단 로드맵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감을 갖고 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정말 눈 부릅뜨고 지금 우리 말을 그냥 듣는 척만 하는지 아니면 정말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투입되고 인력까지 배치가 되는지 잘 좀 감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끝까지 추적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으로서 우리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 강조하시고 싶은 이야기 우리 카메라 보시고 한 40초가량 말씀해 보시죠. 네. 지난 3년간 참 고생 참 많이들 하셨고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이 팬데믹 3년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우리 국민 정말 위대하다. 정말 스스로를 지킬 줄도 알지만 더불어 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 겨울이 가장 고비라고 보고요. 이번 겨울에 큰 위기가 오든 아니면 무사히 잘 넘어가든지 간에 이번 겨울의 경험을 갖고 내년 봄부터는 정말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안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겨울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 여러분들도 이번 겨울에 병을 앓든 안 앓든 가족이 앓든 안 앓든 그런 것들 다 경험을 하실 거고 의료진들도 다 경험을 하고 정부도 마지막 경험을 할 겁니다. 그와 같은 많은 경험들을 갖고 내년 봄부터는 그야말로 일상과 같이 가는 그런 코로나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 겨울만 좀 개인 수칙 잘 지키시고 정부의 방침 잘 따라 주신다면은 내년 봄은 달라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보다 도 구체적으로 내년 봄이면 이런 얘기가 나와서 희망을 갖게 되네요. 그만큼 올겨울 우리가 잘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정초대석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